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60만 명을 넘었고 서울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전해 듣는 이 우울한 소식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는 서울 지역의 개발 등 다양한 정보를 주말 뉴스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규 대상지로 중랑구 사가정역과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 등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일대에 300여 호의 신규 주택 공급과 또 공영 주차장 등의 공공기여 시설이 확충됩니다. 첫 소식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전철 신설을 앞두고 있는 사가정역 일대입니다. 면목지구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역 주변엔 오랜 골목시장이 자리해 있어 노후시설과 전통시장 정비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경의중앙, 수인 분당선이 지나는 왕십리역 일대입니다. 교통 요충지로 인구 유입은 물론 유출 비율도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서울시가 중랑구 사가정역 일대와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를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경계 250m 이내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이나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사가정 일대는 면목 골목시장 인근 2,332제곱미터가 사업 대상지입니다. 135세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영 주차장 등이 공공기여시설로 마련됩니다. 4,137제곱미터 되는 왕십리 역세권에는 총 173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9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여 곳의 사업지가 선정됐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각 지역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과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분기별로 대상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한편 성동구에서는 신금호역 일대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 주민 열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금호역 일대를 블록 단위로 개발할 경우 현재 2종 일반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종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동구 신금호역 일대입니다. 주변에는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상업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 실제 금호 13, 15구역 등의 개발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대규모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구는 지난 2019년 설계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골자는 신금호역을 중심으로 크게 6개의 블록을 만들어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3년에서 최대 5년의 기간을 두고 6개 블록이 각자 개발할 경우 현 2종 일반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종상향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종상향이 되면 최대 용적률은 400%로 15층에서 17층 규모의 건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특별계획 가능구역이라는 걸로 지정을 해서 소유자분들이 서로 동의를 해서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 대규모 복합개발로 가실 수도 있고요.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종상향을 할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도로 확충이나 공공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주민 열람은 오는 2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공고 후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가구의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올 하반기 강북과 송파에 들어서고 1인 가구 참여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온오픈 라인을 통해 확대합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구 가족센터에 마련된 1인 가구 지원센터입니다. 지난 2020년 신설된 이 센터에서는 20대에서 60대 사이 1인 가구를 위한 상담과 교육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건강 안전과 관련한 생활 정책 정보를 얻고 또 커뮤니티 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은 약 350명. 올해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직업적인 부분, 진로, 대인관계, 가족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센터 오시면 저희가 전문 심리상담 연계해서 상담 제공해드리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 1인 가구, 이제 중장년 분들이라던가 조금 복지 시설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등 서울시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4.9%. 시는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연말까지 24곳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하반기엔 강북구와 송파구에 2곳을 새롭게 만들고 현재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없는 중구는 내년에 확대 설치를 추진합니다. 올 봄부터는 각 자치구의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요리교실, 재무관리, 정리, 수납, 살림 특강 등 다양한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각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어서 교통 관련 소식입니다. 강북구 우이동에서 도봉구 방학역으로 연장하는 우이신설 연장 사업 착공을 앞두고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첫 주민 설명회가 도봉구에서 열렸습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우이신설 연장 기본 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과 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요. 첫 설명회인 만큼 도봉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꽤 높았습니다. 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강북구 솔밭공원역에서 도봉구 방학역까지 3.93km를 연결하는데 정거장 3곳을 지납니다. 지난 2015년 1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당시 재정에서 민자로 변경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장 사업에 진전이 없자 2020년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다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으로 바꿔 지난해 국토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수립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는 첫 설명회가 도봉구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 노선이 만들어지는 기본계획과 주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방학역 연계성 환승 문제와 역사 리모델링, 진출입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철도의 시발점은 지금 우이동하고 쌍문동 경계선의 솔밭 정거장인데요. 이 노선도를 보면은 터널 어디서 솔밭역에서 얼마나 어느 지점으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터널을 뚫는 건지 철도가 거기서 우이신설선하고 직접 환승이 가능한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이렇게 수립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우이신설 쪽에 한 대 가고 또 그쪽 우리 여기 방학역에도 한 대 가고 이렇게 바로 직결로 해서 한 대씩 교대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 향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되게 할 단계에서는 교통 영향 평가라는 걸 합니다. 교통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떤 공사 중에 따른 교통 처리 계획도 있고 또 그 지하철이 건설됨으로 인한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버스 환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출입구에 관한 논의를 이제 계속 해주셨고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출입구에 대해서 그 환승이라는 게 철도와 철도만이 아니라 저희 버스와의 환승도 있고 마을버스와의 환승도 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방학역에 같은 경우에는 북구역과 남구역의 중간에 저희가 이제 환승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동 경로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많이 불편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이 초기 단계에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역사는 실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방학 역사가 굉장히 어렵게 좀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승강장폭도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겨우겨우 여기 건설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출입구가 없이 앞뒤로 다 출입구가 있을 정도다 굉장히 좀 여기가 어렵게 건설이 된 역사여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걸 갖다 만들고자 하는 그 도봉구의 의견이라든지 국민들의 의견은 좀 저희들이 십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정에서 뭐 코레일이라든지 근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최적의 그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전철에 대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서 합니다. 매번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국회의원이 바뀌면 사거리에 프랑크도 걸어놓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열차가 지나는데 이렇게 이거 빨리 총사업비 기재부 승인 받으세가 있고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이 공사를 철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하철 1호선 방학역으로 이어지는 우이신설 연장 사업 예산은 총 4,403억. 서울시는 이번 주민 설명회를 끝으로 이르면 6월 본 계획서를 만들어 2029년에 우이신설 연장 노선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다음은 종로 지역 소식입니다. 네, 지난 9일 대선과 함께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났죠.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은 앞으로 2년간 지역 현안을 살피며 국회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도심에 자리한 종로구여서 그런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상권부터 살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서울 도심의 대표 상권인 종로구의 경우 관철동과 삼청동 일대의 상권 공실률만 40%를 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지역의 상권 회복을 요청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정치 행보 이전에 종로구의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제대로 관심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겁니다.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객과 또 뭐 예전에 그 중국과의 관계, 뭐 사드 등등의 이 세계적인 정세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 종로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상인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를 많이 받고 정말로 이 종로만 물론 나라도 위해야겠지만 특별히 종로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많이 좀 부탁. 정당 정치 이전에 지역부터 둘러보고 주민 목소리에 자주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여기 종로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발걸음을 가볍게 그리고 좀 바지런하게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어보는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지역 주민은 물론 상인들의 목마름에 최재형 국회의원은 당선 직후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종로 지역의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그 경제의 뭐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약 2만 5천 명 되시는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종로구 인구 14만여 명 가운데 18%를 차지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종로 유권자들의 신임을 얻은 최재형 국회의원이
임기 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최재형 국회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 당선 후 가벼운 뒷이야기와 함께 또 앞으로 국회와 또 종로 지역에서 펼칠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재형 국회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또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지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국회의원 당선증 받은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뭐 치열하다면 치열할 수 있는 3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마치고 또 긴장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당선증을 받으니 저를 믿고 맡겨주신 종로 구민들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앞섰고요. 그와 동시에 이번 선거가 대선과 같이 치러졌는데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그 주민들의 마음, 그리고 종로의 새로운 발전, 그리고 또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종로 구민들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제가 이제 국회에 진출해서 좋은 의정 활동을 해달라는 그런 기대가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 좀 더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또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거가 끝나서인지 얼굴은 좀 편안해 보이시는데 네, 이번 보궐선거 전략공천 후보로 이 종로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에 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민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솔직히 당선할 것이라고 좀 예상은 하셨는지요? 아무리 이 쉬운 선거라도 그걸 미리 당선할 거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 개인적인 사전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를 내진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당에 오래 몸담아 오셨던 이제 분이 또 그 민주당 조직 지원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지원을 받으시면서 출마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저에게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당의 전임 당협위원장이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 뛰어줘서 저를 도와줬다는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기간 동안 과연 제가 뭐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한 것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종로 구민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얻고 종로 구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네, 2주 정도에 이어진 이 선거운동에 이어서 또 투표 당일까지 나름 긴 싸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좀 하셨습니까? 당선증 받고 나서 이제 잠시 뭐 눈 붙였다가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네. 또 거기 안장돼 계신 저희 이제 부모님을 네. 찾아뵙고 그리고 연평해전, 연평포격 전사자들, 천안함 전사자들 가서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일날 저와 이제 함께 경쟁을 했던 김영정 후보께도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네. 그동안 선전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풍부한 그 구정 경험을 앞으로 이제 저의 의정 활동에 좀 함께 지혜를 빌어주셔서 종로를 위해서 함께 힘써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유세차 타고 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주님께 드렸죠. 네, 사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네. 치러져서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선거 운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네, 우선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처음 이제 네.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제 밀착하면서 치르는 선거여서 사실 처음에는 많이 좀 개인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그런 마음으로 선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거 때만 이렇게 뭐 와서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끝나면은 또 뭐 결국은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선거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몸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숙이고 낮은 자세로 계속 주민들이 과 소통하면서 그 주민들의 마음과 뜻을 정치에 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그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지금 의정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조인에서 이 정치 신인의 첫 발을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지역 유권자에게 내세운 공약 가운데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한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또 임기 2년 내에 실천하겠다는 종로 지역의 공약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우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 뭐 그건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이 사실 종로 경제의 뭐 축을 이루시는 부분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보상에 관한 입법적인 정비 그리고 종로에 특히 이제 많은 각종 규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제가 종로 구민들께 약속해드린 많은 그 공약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하려고 했지만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 없어서, 법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시조례의 문제냐 아니면 구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단순히 이제 정책 방향의 문제냐 아니면 예산만 배정받으면 될 것이냐 이런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종합 검토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마쳐서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공약을 이행해 나가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 국회의원의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선은 끝이 났고 이제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매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장 후보군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첫 순서로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내리 3선으로 더는 출마할 수 없어 무주 공산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군을 살펴봅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7명이 새 강서구청장의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정치인도 있고 행정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현직 서울시 의원이 많습니다. 현 10대 서울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현 시의원과 박상구 시의원, 장상기 시의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김용현 시의원은 4년 전 처음으로 서울시 의원에 당선됐고 박상구 시의원과 장상기 시의원은 강서구의원을 지내다 서울시 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강서구의원과 시의원을 여러 번 지낸 이창섭 전 서울시 의원도 강서구청장 선거 출마의 뜻을 굳혔습니다. 행정가 출신으로는 문홍선 전 강서구청 부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승현 전 진성준 국회의원 보좌관도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행정사인 안성현 씨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강서구청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3명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 등을 지낸 김진선 전 강서구청 국장이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지난 2018년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바 있는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이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동현 현 강서구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강서구청장 후보군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인물은 서울시 의원에 도전할지 강서구청장에 도전할지 아니면 2년 뒤 치러지는 총선에 나설지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인물들의 추가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 이 동대문구 장안동에 20여년 가까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부지 소유주 측은 이곳에 근린생활시설과 물류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고 현재 서울시와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네, 지역 주민들은 물류시설 건립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이달 초부터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장안동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주거 밀집지역이고 또 그리고 교통 지역에다가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동대문이 변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굳이 물류창고를 합니까? 시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그 자체를 하나 40년 전에 책정돼 있던 물류터미널 부지를 어디 딴 데다가 대토부지를 한다든지 꼭 필요하다면 교통 해소 방안이나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는 걸 주민하고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약 2만 제곱미터 되는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는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난 2018년부터 동대문구는 이곳을 청소차와 제설 작업 차량의 차고지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였던 신세계는 창고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물류시설 건립은 안 된다는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2018년 부지를 매각합니다. 지난해 말 부지 소유주 측은 이곳에 공공주택과 물류시설을 세우겠다는 개발 계획안을 냈고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에는 약 2만 제곱미터 되는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2층, 4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물류시설을 함께 건립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에 따라 17,000여 제곱미터의 화물 물류시설이 들어서야 합니다. 때문에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공급주택의 규모, 교통처리 계획, 공공기여시설 등을 두고 주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와 주된 협상 대상은 부지 소유주인 민간 건설사이기에 현재 관여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올 상반기 사전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의 기회는 지구 단위 계획 입안 절차 과정에서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물류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부분이 또다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불리는 신속 통합교회 후보지 소식입니다. 민간 재개발 후보에 오른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는 서울시의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후보지에 비해 점수가 높았습니다. 특히 교통 편의성과 또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도 예정돼 있어 그만큼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은 고사하고 소방도로조차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주택은 대부분 1960년대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지난 2004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2014년에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벽화 사업은 진행됐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초되다가 지난해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 136명 가운데 후보지 신청에 적극적인 주민이 75명에 달하는 등 개발 기대는 높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도 너무 많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또 이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번에 또 신통이라는 좋은 나와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개발될 경우 용적률을 최대 249.9%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25층 5개 동으로 총 440여 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현재 주변으로는 한양대 기숙사가 한창 개발 중이며 인근 아파트 단지도 2023년 조합 설립을 목표로 재건축 준비 중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국의 22개 자치단체 등이 활동하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인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등 자치단체장과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현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성명서와 우크라이나 항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수호 의지를 지지하며 현지에서 무고한 희생 없이 없도록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세계인과 함께 전쟁을 종식할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명을 발표했고요. 오늘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그 지자체의 참여, 그리고 우크라이나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인권도시협회가 가입한 지역의 수장들이 러시아 대사관을 찾은 겁니다. 현장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현지인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거주하며 대안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인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안드레이드 리트비노브 우크라이나 현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지, 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는 한국에 12년째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한국 말씀을 꽤 잘하시는데 이 한국인권도시협회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자치단체장들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함께 방문을 했는데 이 러시아 침공 규탄 성명서 발표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나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두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비명이라도 줘보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좀 한국어를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표해서 이 자리로 한번 비명이라도 줘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현재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규탄 성명서 발표 후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또 다른 활동 계획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죠. 활동은 이제 전쟁이 멈출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시민들 네트워크 잘 돼 있어서 매주마다 시위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어떤 뭐 인터뷰도 하고 아무튼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온 도시가 이제 전라도 광주인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광산구라는 곳에서 또 앞으로 많은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힘겹게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전쟁 소식 듣고 나서 한 3일 동안 아무도 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데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다. 저도 여기서 뭔가 소리를 내서 누군가에게 이 사실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장님들, 군수님들 많으신 분들이 와주셔서 일단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시민도 아닌데
굉장히 먼 땅인데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 이런 한국 국민들 보면 굉장히 이제 감미롭고 또 감격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이 러시아의 전쟁 규탄을 발표했는데 한국인을 포함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라는 땅이 굉장히 먼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역사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 또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을 이미 한국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좀 우크라이나에게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치가 멀어도 마음이 더 많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하나다. 뭐 서양과 동양에 떠나서 우리는 하나의 인류의 하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다. 네. 그래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도 네. 굉장히 역할이 큰 거 같고 꼭 이 역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와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성명서 발표에 나선 안드레이 리트비노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로 지역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종로 경찰서에 이 폭탄을 던지고 목숨을 바친 김상옥 의사가 태어난 곳이 이 종로구 효제동입니다. 네,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종로구가 이곳에서 김상옥 의사 의거 기념식을 열고 역사 탐방길로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종로구청이 이 생가터 인근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자가 제보한 내용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효제동의 김상옥 의사 생가터 일대입니다. 선생의 이름이 새겨진 버스 정류장 뒤에 컨테이너 2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환경실천 서울시협회가 장애인 쉼터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종로구청이 이곳에 건축이행 강제금 3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컨테이너 2동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장애인협회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나 구청이 독립운동가 생가터를 관리도 하지 않아 쓰레기가 쌓이고 동물 사치 등으로 방치된 곳을 직접 치우고 정비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땅 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단 부지 43제곱미터를 5년간 유상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컨테이너 설치와 철거 약정서도 체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뜻을 같이 한 분들하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또 행정처분을 내리니까 저희들이 좀 억울했고 또 지당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 2019년 독립운동가의 유적지를 알리고 역사 문화 탐방길 코스로 홍보해놓고 정작 유적지 보존도 제대로 못한 구청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독립운동가 김상옥 터전이 이렇게 그전에 방치돼 있고 뭐 쓰레기장 같이 또 뭐 노숙자들이 와서 쉼터로 와야 그냥 살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에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이것을 잘 관리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행 강제금도 우리 구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단체도 아니고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쓰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과를 취소했으면 좋겠다. 구청은 부지 사용 위임을 받은 장애인 단체 측이 건축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행 강제금 취하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장애인 환경단체는 종로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서울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주민 2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서울시와 종로구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지난해 월패드를 해킹해서 촬영된 영상이 나돌면서 많은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었죠.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가 최근 지역에 있는 월패드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구청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월패드 카메라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 지난해 11월. 여기에 실제 불법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해킹된 아파트의 이름 등이 인터넷상에서 나돌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정부는 월패드 등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가 서대문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구청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하는 거는 이제 범죄자를 찾는 일이잖아요. 범죄자를 찾는 일과 함께 지금 당장 피해를 막는 일이 동시에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피해 확인 전수조사가 빠르게 조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대문구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리구제 신청을 함께 진행한 것이에요.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나돌았던 해킹된 아파트 명단에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실제 해킹된 아파트가 있는 걸로 확인됐다며 전수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에는 해당된다고 파악이 되고요. 특히 이 경우에는 21년도 5월 달에 자체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해킹이 됐다라는 게 파악이 됐고 그 파악이 된 바는 관리사무소 서버를 뚫고 들어와서 방화벽을 뚫고 랜섬웨어가 설치됐다. 그래서 이게 한 개 단지가 해킹됐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완전히 서버를 교체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진보당 측은 서대문구 내 월패드를 모두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대문구청 측은 담당 부서가 결정되는 대로 해당 진정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서울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한 집 걸러 한 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은 더 심각한데요. 일상생활이 돼버린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익숙함이 아닌 대처 능력을 먼저 키워야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으로 민생과 방역 등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시킨다는 데 관련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